밑에 그림 26번 표를 같이 봐주시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하고 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코스피 PER이 22배 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가 많이 안 올라오고 밸류에이션만 땡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미국채 10년물이잖아요. 근데 미국채 10년물이 4.5% 이상에서는 순환매가 돌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저도 만약에 다른 투자자들한테 21배가 40배가 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전자 27년도 자본 총계 기준으로 올해 연말이 되게 되면 12개월로 저희가 땡겨오잖아요.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PBR 1.4배가 2.8배가 되는 게 빠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전자가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주가를 가르고 펀더멘탈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대답할 확률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가 전혀 돌지 않고 전자닉스가 올라가는 게 충분히 펀더멘탈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턴 여러분, 박성구 매니저의 스페셜 리포트. 이번 주는 메리츠증권 황소욱 연구위원님의 전략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코스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속도입니다. 한국 시장 상승 속도가 가파른데 코스피가 현재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YTD로 한 95%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적으로 코스피는 87년도에 92.6%가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이었고, 그 다음이 IMF 직후였던 99년도 82.8%였는데 역사상 처음 있는 주가 수익률을 경험하는 한국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속도이고, 쫓아가지 못하는 걱정, 그리고 조정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 버블릴 수 있다는 걱정 등인데, 속도 자체가 높은 변동성을 의미를 하고, 이 높은 변동성은 다른 말로는 리스크를 뜻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높은 리스크 때문에 높은 요구 수익률을 필요로 해서 지금 금리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 PER 하단인 8배를 계속 지지받고 가는 게 아니겠냐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버블 형성기에는 실체 없는 속도가 대표적으로 IT 버블 때인데 버블 붕괴로 이어졌지만 다만 지금의 속도는 실체가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3번 밑에와 같이 코스피 지수는 ROE 그리고 COE, 코스트 오브 에쿼티 추이는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향되면서 코스피 ROE가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 지수의 멀티플은 지난 20년간 하단으로 이겼던 8배를 계속 하회 중이다라고 하고, 이거는 해석하게 되면은 이익 추정치 상향 속도를 주가가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속도는 변동성인데 속도를 유발하는 변수가 이익인데 이익 자체가 워낙에 세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 상향의 둔화 여부 혹은 추세의 꺾임 여부가 향후 주식시장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도체가 코스피 이익 비중을 70%를 넘기면서 반도체 이익이 시장의 제일 변수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AI 핵심 밸류체인 국가들인 일본, 대만을 현재 한국 시장의 피어 국가라고 보면은 한국 시장은 피어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의 그림은 국가별 주요 지수의 잔여 이익 평가식인데 한국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석이고, 잔여 이익 평가식을 현재 장부 가치,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초과 이익의 현재 가치, 그리고 장기 성장 가치,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것인데, 코스피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부 가치 그리고 단기 이익 전망만 보면 주가를 충분히 선명하고도 남은 반면에 시장은 한국의 장기 성장을 크게 마이너스로 방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이익 체력은 커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과거 박스피 할인율과 낮은 지속성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버블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하반기 코스피 전망은 장기 성장 가치에 반영된 할인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주요 포인트 중 하나일 거고, 연구원님께서 뒤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익 전망치도 올라올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이 봐주시면은 하반기 한국 시장 멀티플 릴레이팅을 보게 되면은 결국엔 전자닉스가 핵심인데 5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25년도 이후 코스피 지수 상승에 전자닉스 두 종목의 기여분이 가반을 초과했고 기여도를 EPS 그리고 PER로 분해해서 보면 톱2의 기여도는 EPS 상향을 멀티플이 따라오지 못했고 이 전자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분의 기여 절반 이상이 밸류에이션 상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가 주가에 비해서 더 세게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다운됐고 나머지 전자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는 크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저 밸류에이션만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을 전망할 때 멀티플 릴레이팅의 주된 논리가 되려면 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캐치업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이 봐주시면 과거와 달라진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주가 상승 관계인데 지금은 과거처럼 환율이 오른다고 한국 주식에 대해 비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러 환산 S&P 500의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 추이는 수년간 같은 추세로 움직였는데 25년도 이후로 두 지표는 차별화되는 중이고 이는 과거처럼 원화 약세 이꼴 한국 위험 프리미엄 확대 그리고 한국 주식 언더퍼폼이라는 단순한 관계가 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 좀 이 리포트에서 본 게 아니고 좀 다른 리포트에서 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게 어찌됐든 간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 후 그러니까 경제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에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환율이 떨어지려고 하면은 전자오딕스가 그만 올라야 된다라는 리포트도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전자오딕스는 결국에는 내년 얼마나 벌지를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건데 외국인들은 그 반영된 주가를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 헤어컷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 시장 참여자들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자 닉스 주가가 그만 올라야지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보긴 했습니다. 한전 수급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바로 외화로 챙겨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요건도 환율에 아마 반영이 되어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네. 한편 예전처럼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결정할 때도 아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역대 최고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논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6년도 말 타겟 코스피를 추정을 하셨는데 하반기 코스피 추정에서 첫 번째로는 추세 유지 판단에는 이익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사이드 크기는 멀티플 릴레이팅 정도가 목표 지수를 결정한 핵심인데 여기에 멀티플 릴레이팅 크기를 가늠할 때는 고변동성 구간의 높은 요구 수익률 그리고 고금리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리츠에서 27년도 코스피 순이익을 한 1,000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셨는데 26년도 말에 코스피 추정에 12개월 선행 이익을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27년도 순이익 전망치를 고려를 했다라고 하고 27년도 당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순이익을 1,000조 원으로 받고 현재 컨센서스 대비로 한 12% 정도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 대비 상회 부분은 대부분 반도체 전망이 기인하는데 연말까지 코스피의 이익 성장만을 간영해도 지수는 9,9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산출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밸류에이션에 필요하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PBR에 기반했는데 당사의 바텀업 코스피 순이익 그리고 자본 총계 추정을 기반해서 27년도 코스피 ROE 같은 경우에는 24%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24%로 추정을 했고 올해 22.2% 대비 한 2%포인트 정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OE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고금리 환경의 변동성 우려를 반영해서 요구 ERP 8% 그리고 무위험 수익률은 4.5%로 보수적으로 전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위와 같이 도출한 ROE 그리고 COE에 장기 명목 이익 성장률을 3%로 가정하게 되면은 26년도 말 코스피 12개월 선행 타겟 PBR은 한 2.2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2.2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자본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반영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 타겟 매트릭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22일 기준으로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 1.8배 대비 23%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5월 중 코스피의 임플라이드 ERP는 플러스 2 표준 편차를 상회하기도 했는데 낮은 이익 지속성에 대한 우려, 위험을 크게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장 밸류에이션이 낮음을 함의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ERP는 하락하는 경로를 고려해야겠지만 8% 타겟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수치이며 여기에 추가적인 ROE 개선도 추정된 밸류에이션의 업사이드에 반영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PBR 같은 경우에는 ROE 곱하기 PER이기 때문에 26년도 말 타겟 PER을 9.2배로 계산이 되고 있고 최근 20년 평균 9.9 대비 낮은 수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27년도 당사 순이익 1,000조 원 정도의 ROE 전망치 그리고 PER, PBR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의 타겟은 11,700포인트 정도가 나오게 되고 26년도 말 코스피 전망치를 그렇기 때문에 11,500포인트로 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타겟 PBR을 2.2배로 제시하는 것이 ROE를 계산해서 보게 되면은 왼쪽 그림 21번과 같이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림 21번처럼 현재 국가별 ROE PBR 매트리스에서 코스피를 고려하면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 크게 할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림과 같은 상관관계 회기식에서 코스피의 적정 PBR은 한 3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한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할인해온 이유 중 하나인 더블 카운팅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용건님께서 분석을 해보셨을 때 공시되는 기업별 정기 보고서 내에 최대 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공시를 참고해서 코스피 순이익 더블 카운팅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26년도 그리고 내년 이익 컨센서스의 약 11%이기 때문에 이 더블 카운팅이 결국에는 구조적 문제가 다른 국가 대비 코스피의 할인을 유발해온 셈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2.2배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수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 달성 조건 그리고 하반기 시장 궤적인데 첫 번째로는 탑2의 릴레이팅 그리고 코스피의 레벨업 타이밍은 오히려 3분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코스피의 멀티플 중심 릴레이팅 전망이 달성되기 위한 조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저평가 완화이고 이미 피어인 마이크론의 LTA 계약을 근거한 PER 밸류에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2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27년도 공급 캐파 그리고 계약 배정이 확인되는 순간 3분기를 하반기 코스피 지수 레벨업의 변곡점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7월 달에는 주주 환원 정책들도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TA 계약 현실화가 영업이익 하방 수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이고 멀티플의 추세 상승을 방해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이 3분기 때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펀더멘탈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질 고금리 환경에 고 멀티플 주식에 대한 챌린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평가된 것으로 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고금리 환경에서 밸류에이션 우려를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자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순이익 중 더블 카운팅된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피의 PER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5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21.7배입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에 근접한 이후 추가적으로 시장 PER이 22배 이상으로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데 22배를 역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닝인데가 4.5%에 상하기 때문에 22% 이상으로 올라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고 더블 카운팅 이익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도 하반기 금리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으며 금리가 4.5% 이하에서 안정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밑에 그림 26번 표를 같이 봐주시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하고 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코스피 PER이 22배 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가 많이 안 올라오고 밸류에이션만 땡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미국채 10년물이잖아요. 근데 미국채 10년물이 4.5% 이상에서는 순환매가 돌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저도 만약에 다른 투자자들한테 21배가 40배가 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전자 27년도 자본 총계 기준으로 올해 연말이 되게 되면 12개월로 저희가 땡겨오잖아요.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PBR 1.4배가 2.8배가 되는 게 빠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전자가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주가를 가르고 펀더멘탈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대답할 확률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가 전혀 돌지 않고 전자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충분히 펀더멘탈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밑에 같이 봐주시면 SK하이닉스의 27년도 영업이익이 모건스탠리가 원래 기존엔 제일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0조 원 정도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500조 이상으로 갈 확률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박스리에서 말씀드렸는지 좀 헷갈린데, SK하이닉스 전사 매출 100%로 봤을 때 30% 정도가 올해 기준으로 30% 정도가 HBM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입니다. 그리고 30% 정도가 LTA, 30에서 40% 정도가 LTA 공급 계약으로 이미 맺었거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4개가 SK하이닉스 전사 매출 비중 중에서 한 35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40% 정도는 내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고, 이 HBM 30%가 이 500조 원 이상으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8월 달에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랑 7, 8월 달 정도에 공급 계약, 내년도 HBM 물량 그리고 가격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 7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하고 내년치 물량에 대한 HBM 물량에 대한 거에 대해서 70%를 용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뭐 구글이라든지 기타 에이직 업체들은 100% 넘는 가격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이익 충치가 크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장에서 원래 기존에 봤던 거는 HBM4가 내년에 이제 출하가 개시되게 되잖아요. 올해 연말서부터. 근데 기존에는 HBM4에 대한 것만 가격을 올려줄 걸로 시장에서 봤었는데, 지금 HBM4가 아니라 HBM4, 3E, 3, 그리고 그 전 모델까지 그냥 통째로 다 올려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올려줄 수밖에 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범용 메모리랑 수익성 차이가 지금 30-40% 차이가 나다 보니까 100%로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게 시장이 최근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버넌스 개선 확인인데, 하반기는 한국 증시 주주 환원 거버넌스 이벤트는 제도 도입 국면에서 기업별 이행 검증 국면으로 이동을 했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아는 내용이고 이미 지나간 내용인데, 밑에 봐주시면은 7월 이후부터 3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4분기부터 내년 추천까지 기업별 정관 개정 그리고 이사이익 개편,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기업들이 저 PBR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 개선을 실제로 선택하는지 여부이고, 밑에 그림표 4번에 밑에서 두 번째 봐주시면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다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주식들을 잘해서 PBR이 굉장히 낮다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본인들 회사의 자사주를 살 수밖에 없는 요건이 조금씩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법적으로도 아예 지금 7월 달에 발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번 눈여겨서 볼 만한 필요가 있고, 그쪽에서 한 번 더 밑에를 지지해주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 관련해서는 제1 리스크는 위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이익 가시성 훼손인데, 반도체 이익을 중심으로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 부분에 충격 발생 시 높은 하방 변동성을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존 주도주 상대 매력도 하락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금리 환경에서 유동성 크랙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주도주의 상대 매력도 하락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7월달 이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월달에
실적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근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올라온 게 작년 8월 말서부터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정도가 되면은 그 이익의 기울기 자체가 조금씩 슬로워질 수도 있어서 7월달 이후로는 이 기존 주도주가 조금씩 순환매가 돌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국 AI 모델 약진이 좀 반도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1, 2와 연관된 이슈는 중국 AI 모델 약진인데 AI 인프라 공급망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중국 AI 모델 진화 속도는 주시해야 하고, 지금까지 AI 모델 시장은 성능 사용 목적 측면이 양분화된 시장이었고, 최근 중국 모델에 값하는 성능 추격 그리고 가격 경쟁에서 우위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긴 한데, 와이프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 LLM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면은 한 달에 그 클로드한테 200만 원씩 내면서 쓰고 있는데 그걸로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LLM은 100분의 1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중국도 조금씩 추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미국 인프라 밸류체인이 중국 향으로 들어가서 공유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노이즈는 점차 약화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 여부가 하반기에는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리스크인데 고금리 환경 지속은 취약산업 계층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서 디레버리징 구조조정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대체되는 소프트웨어는 수혜적 도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며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과실이 더 크면 완만한 구조조정은 오히려 순기능일 수 있는데 AI 투자를 위한 부채 조달은 필연적이고, 시장에서 이를 경제의 수단으로 받아들일지 위험고리로 받아들일지는 금리 수준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문제는 유동성 환경 전반으로 확산되는지는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기준으로 그림 33번을 유용할 수 있는데 하반기 중 두 주표 중 어느 쪽으로 수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모 신용 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될지 혹은 하이브리드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금리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금리는 그대로인데 하이힐드가 급격하게 이거에 따라서 올라와 버리면은 조금 AI 투자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밑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오 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해주셨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철도 운송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5%포인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1%가 안 된 수준이고, 이게 2% 이상 그리고 5%까지도 룸을 열어놔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창기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오늘 촬영일 5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아침에 우리 오 과장이 이 자료 설명해 주실 때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데 일부만 가져왔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4분의 1만 가져온 겁니다. 네. 50페이지, 100페이지. 네,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큰 틀에서 이해가 많이 됐고, 최근에 가장 이제 시장 보면서 왜 그러지 답답하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느낌. 예전에는 IT는 오르고 나머지가 버려진다면 IT 내에서도 딱 탑으로 좀 더 수렴되는 느낌. 삼성전기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만 점점 더 슬림화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수급 관점이 아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던 자료인 것 같아서, 바텀업을 주로 이제 저희가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그래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쭉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전 몇 가지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구대리나 우리 부사장님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금리가 지금은 이제 4%에서 4.5%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인가 적정금리가 몇 프로 정도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표 물가 2%, 장기 성장률 2%, 그래서 한 4% 정도가 기준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4% 밑으로 가파르게 내려온다,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주식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일 가능성도
있겠죠. 주식시장 전반에 전반에 걸쳐서. 걸쳐서. 예, 그렇죠. 뭐 이게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뭐 좀 안 좋은 것 같고. 물가는 높은데 금리만 가파르게 하락하면 뭔가 문제가 예, 있는데. 그러니까 네. 홍보대리가 얘기했듯이 그 조합이 중요합니다. 네. 물가 이게 저성장이면서 그냥 고성장이면서 물가는 좀 낮은 구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완벽한 조합이 그죠. 될 거고요. 저성장인데 물가만 높은 자칫 이제 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거. 우리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리고 그 물가가 상당히 높았던 22년에 겪었던 일이고요.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은 거고 네. 지금은 그 AI가 그나마 변이해서 미국의 성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이고 물가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좀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시장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정학적 요인은 시간의 문제로 귀결되고 결국 완화될 것이고 물가를 자극하는 유가는 떨어질 것이고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떨어지고 뭐 금리도 좀 완화될 거다. 이런 그 가정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 이거와 반대되는 가정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를테면 지정학적 요인은 더 악화될 것이고 유가는 떨어지기 어렵고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게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를 더 추세적으로 가져갈 거다. 5% 이상 가져갈 거다. 그러면 지금은 팔아야 되는 거죠. 사실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 특히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높은 점수 주는 편인데요. 저는 항상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최근에 금리인데, 이제 외사 자료들 쭉 읽다 보면, 요번에 이란 전쟁이, WTI 기준으로 유가가 60불 정도에 있던 게 지금 막 100불 넘었다가 그쵸. 이제 좀 조정받아서 네네. 다시 80불이 됐는데, 오늘 이제 극적 화해를 해서 모든 게 다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일정 그동안에 네. 그동안의 어떤 기간 시설 파괴라든지 뭐 등등 때문에 다시 60불대 유가를 보려면 최소한 내년 말이다라는 리포트를 봤어요. 네.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전망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변수들이 그냥 다 이렇게 상수라고 했을 때 유가만 보면 금리가 좀 저희가 원하는 조합으로 그러니까 성장률은 좋은데 물가는 낮아지는 그 조합으로 금리가 내려오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어떠신지요? 사실 저도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봤었었는데 유가가 100불이 넘었고 금리가 결국엔 튀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었던 게 유가는 계속 100불대 유지하고 있는데 금리만 쭉 빠지면 그땐 진짜 도망가야겠다라고 최악이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랠리가 최근에 또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생각보다 똑똑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느 구간을 보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란, 미국 그 지정학적 이슈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당히 높은 기간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뭐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이를테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유가가 언제나 높은 수준으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 이유를 보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성에 이 가속화되느냐 아니면 둔화되느냐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낮아지느냐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분은 사실 지정학적 이슈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조합으로 인해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전망을 하셨다면 그분은 이제 조정을 염두한 주식 비중 축소를 해야 되겠지만 저처럼 이거는 미국 이란 간의 힘겨루기고 이 힘겨루기가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 최근에 이란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의 그 정치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분명히 이란도 생각이 있다면 좀 더 급한 저자세로 그 휴전이나 어떤 식의 협상을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침에 얘기했듯이
그 추세적으로 유가나 금리가 그 상방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데는 변동성은 기회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고유가 레벨이 그 지정적 요인이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유가 레벨이 높은 구간에 있다는 것도 그 기간 자체가 한정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 이유를 보고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I 방향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부 변수 그러니까 추세가 지속적일 것 같지 않은 추세가 오히려 둔화되는 그 외부 변수를 당장의 그 리스크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그냥 조금 좀 아주 그 피부에 다가올 수 있는 예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잖아요. 금리가 뭐 높은 레벨에 있지만 그 금리는 완화될 것이고 결국 AI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높은 금리가 당분간 더 유지되지 않겠냐는 저의 말에 AI 사이클을 부정하는 거냐고 지금 흥분하셨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어느 쪽에 이제 더 무게중심을 네. 두느냐인데 저는 금리보다는 어차피 완화될 거니까 네.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AI 방향성에 대해서 더 집중하자는 취지이고 또 다른 시각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금리를 지금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성부대리가 지금 리포트 설명 중에 높은 금리 수준에서는 순환매가 잘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예.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팍팍팍 안 내려올 개연성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부사장님 말씀대로 내년 연말까지 당연히 유가 다시 정상화 60불대로 되고 그러면 그 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예컨대 27년 1월 2월에 연말 되면 60불 될 거니까 지금부터 금리 좀 내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가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순환매는 좀 잘 안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전 해봐서 그 부분을 질문한 거였는데 그래요. AI 사이클은 더 강력하다 왜 이렇게 나오시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네. 취지를 제가 너무 끝까지 들어갔다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금리에 대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 금리를 예측하는 거는 저는 거의 뭐 확률이 엄청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금리 조절을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기 상황을 보고 위든 아래로 좀 열어둘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왜냐면은 이게 경기 순환이 하락 사이클로 크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트럼프가 뭐 전쟁을 끝나든 뭘 하든 그 순환 성격으로 하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트럼프도 금리에 대해서 조절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냥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경기가 순환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 금리에 대한 키를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든 안 높든 생각해 볼 포인트. 네, 금리가 높든 안 높든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이익 생각하면서 주가 땡기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익이 안 나거나 이익 전망치가 전자하고 닉스 그리고 기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비해서 약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조금 당분간 계속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 얘기하면 또 한없지 뭐. 그렇습니다. 저는 답도 잘 안 나오고 네,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표사, 증시 개편 관련 정책 현황 및 향후 일정 중에서도 이제 우리 성부대리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네네. 찍어주셨는데 네. 요거는 두 분께 조금 제가 동의를 받거나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해야 되는데 북밸류가 0.2배다. 그래도 0.8배 정도를 기준으로 상속 증여를 세금을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좀 상속을 낮은 가격으로 하고 싶어서 주가를 눌러서 북밸류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럴 니즈가 좀 없어지니까 그런 기업들이 원래는 이 기업이 적정하게 한 0.6, 0.7 정도는 편하게 0.8배가 적정한 북밸류였는데
어떤 이유든 눌렸든 눌러놨든 0.2배인 기업은 어쩌면 0.8까지 좀 빠르게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기업을 좀 찾으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를 때 이게 북밸류가 낮다. 네네. 낮아진 이유가 누름 때문인지 원래 그런 회사인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눌려 있는 것 중에서 철저하게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주주한테 그게 좋은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밸류가 낮다는 거는 결국 ROE가 낮다 이런 얘기인데 예. ROE가 낮은 이유가 수익성 때문인지 네. 아니면 북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뭐 이런 걸 좀 구분해봐야 돼서 원래 이익을 잘 못 내는 회사다. 언제든 적자나기도 하고 이런 건 좀 그렇고 현금을 뭐 그득그득 쌓아놨다든지 이제 이런 회사들은 기회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CFA 최고 부사장님 조금 더 깊게 사실은 이제 북이란 게 자산에서 부채 뺀 거잖아요. 사실 실체가 없는 이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 빼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자산 자체가 옛날에 계산된 거잖아요. 부채는 지금 현재 계산된 거. 사실은 그래서 금융기업들은 자산 부채가 다 대부분 현금 수령이고 시가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업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일 수 있는데 장치기업, 장치산업들, 뭐 골드산업들 이런 부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으로 뭐를 밸류에이션 지표를 만들고 그걸 가치 평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잘 믿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CFA 교재에서도 사실은 그 미국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익의 질, 이익의 성장성, 매출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북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ROE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 자체도 미국 자체는 자본을 거의 안 남기고 주주환을 하거나 다 캐픽스를 쓰거나 하기 때문에 ROE 같은 거 뭐 애플 100% 나올 수도 있고 북이 워낙 작다. 어떤 기업들은 그렇지 너무 주저하는 하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나올 수 있고 북이 마이너스 그런 대기업들 자체에 대해서 미국 그 증권 시장에서는 일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ROE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익의 변동성이 그냥 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그냥 시클리컬 기업들,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미국 기업들과는 달리 그래도 북이라도 있으면은 그 북이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 북 이하로는 빠지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그 방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으로 가치 평가하는 모습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글로벌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 이제 가버넌스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텃밭이 돼서 제한군을 공급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 펀더멘탈이 얼마나 강화되느냐가 주가 리레이팅의 그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AI나 그 외국인들도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결과 현상만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를 볼 때 그래도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까지 붙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인 쏠림 현상도 약간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형 체질로 좀 바뀌는 성장통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극단적인 이제 차별화도 여기서 보이고 있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기업 또는 좋아질 기업을 고르는 기준으로 지금 부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뭐 저도 100%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일반적인 기준 이외에 한국의 특수한 그렇죠. 법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기회 관점에서 이제 0.2배짜리 중에 다 고를 거냐, 0.2배 중에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이게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차가 지금 정의선 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운 지분 구도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있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가 들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 들고 있고 그리고 사이드로 글로비스하고 현대제철을 정의선 회장이 많이 들고 있고 지금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최대한 많이 사야지 이제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건데 현대제철이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인데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주식이 한 4조 가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현대제철 주가를 최대한 띄워서 현대제철을 정의선 회장이 팔고 그리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주식 갖고 있는 거를 정의선 회장이 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현금으로 현대제철은 그냥 자소주 같은 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최대한 주가를 펌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법까지 좀 개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PBR이 워낙에 0.28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법이 개정될 때 모멘텀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구조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정부의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현대제철에 대해서 몰아주기 뭐 이런 것도 그런 차원 또 다른 법이 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은 좀 드네요. 네. 그런 기업들, 북밸류 낮은 기업들 중에서 팍팍 튀는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좀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오 과장이 보여준 표인데 맨 밑에 보면 과거에 어떤 큰 기술의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 GDP 대비 몇 퍼센트 썼냐. 아침에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 이제 철도 운송인 경우엔 GDP에 5%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사장님 GDP라는 거는 특정 연도의 어떤 어마운트, 금액인데 그렇죠. 이게 한 해에 5% 썼다는 건지 어떤 특정 기간에 GDP 전체 5% 썼다는 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한 해에 5%인 걸로 저는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나의 5%인데 뭐 평균을 내서 5% 정도고 지금 한 뭐 2%인데 이것도 사실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철도 같은 경우 예컨대 50년 동안 평균적으로 GDP 5% 썼다 이렇게? 네네. 아닙니다. 그거는 한 해에 5%까지도 올라갈 만큼 크게 썼었다. 여기 이제 보니까 5%까지 5% 어떤 해는 5% 넘은 해도 있고 1% 가까운 해도 있고 피카웃이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얘기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이런 류의 이제 분석 있잖아요. 이런 류의 분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사람들이 주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가 워런 버핏 인덱스라고 있잖아요. GDP 대비 시총. GDP 시총인데 GDP가 사실은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폐가치로 청산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 1852년부터 뭐 1900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국제 무역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과거로 갈수록. 예, 그렇죠. 과거로 갈수록. 그때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도메스틱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도메스틱 기업들의 그 산출물 이퀄 GDP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증시가 상승됐다면 GDP 대비 시가총액의 그 어떤 밸류에이션 잣대가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S&P 500 기업들의 한 40% 정도가 해외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해외 매출은 GDP 안 들어가죠. 기업 실적은 잡히고. 그러면 해외 매출의 한 40% 정도를 그 S&P 500 기업들이 차지를 하는데 해외 매출 그 GDP의 잣대로 시가총액을 평가한다? 이건 어폐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980년도쯤에 이제 워런 버핏이 한마디 한 거가 아직까지 회자되면서 지금은 GDP 대비
시가총액이 GDP 대 시가총액이 몇이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고 조정받고 과거 역대 최대이다 뭐 이런 류의 분석 자체가 사실은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얘기도 사실 GDP 자체가 동일한 잣대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때는 순전히 도메스틱 위주의 산출물이 나왔던 GDP 총량일 거고요. 이때는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해외 부분에서 그 산출이 되기 때문에 GDP가 상당히 과거 잣대로 보면은 과소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잣대 자체를 활용을 하려면은 GDP의 개념부터 조금 고민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나 약간 뭔가 약간 쌓여있는 게 있으신 토론이 아니라 훈계를 받는 내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저도 항상 그 생각입니다. 네. 리포트를 읽었을 뿐인데 혼납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면 저 화면 보세요. 얼굴 빨개지셔서 지금. 이게 더 얘기하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볼 때,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디퍼런트 그롱은 구분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 의견들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는 그 다양성은 받아들이되 틀린 의견조차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볼 때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뭐 어떤 의견조차도 다 받아들이고 하기보다는 한 번쯤 고민을 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GDP 개념이 이게 자꾸 이제 그 자국 기준으로 자국민들의 어떤 부를 측정하려다 보니까 이 GNP를 안 쓰고 이제 GDP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구분해야 되는 착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착시죠. 이때는 뭐 지금에 비해서는 엄청난 폐쇄적인 그 경제였을 테니까 지금은 뭐 글로벌 기업들이 40% 매출이 해외에서 나다 보니까 GDP가 그러니까 이 GDP라는 그 잣대 자체로 뭐 어떤 국가를 평가하거나 이러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어쩌면 뭐 이건 또 동일한 잣대는 아니겠지만 시가총액으로 그 기업 그 국가의 어떤 부를 측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은 잘 상장 안 하려고 되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데는 틈만 나면 상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상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유럽의 시가총액이 어쩌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 있고, 얘네는 상장 안 해도 되는 애들을 조차도 상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가총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자료 읽고 두 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약간 더 강화된 것도 있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어쩌면 진짜 올해 10,000포인트 이상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그 가능성의 한 단계 조금 더 제 벽돌을 좀 올려놓고 반면에 너무 탑3만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게 그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차트만 제외해놓고 보면은 그 지금 현상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모닝브리프 일부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기술적으로 이제 과열이라는 건 언제든지 매도라는 걸 부르니까 과열되면 그 과열을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N자를 보이는데 과열이 축소될 때도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도 계속해서 이 방금 말씀드린 몇 개 종목들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확산이라는 건 언제든 동반을 좀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확산에 대해서는 요 애널리스트 분도 조금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AI 세계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가정들이 어쩌면 깨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투자 관점에서는 좀 냉철하게 봐야 되겠다. 과거의 잣대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우리
이 투자 관점을 가둬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21년도 때도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1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이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 1년 정도 선행해서 21년도 1월 달에 주가 고점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물려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주가 실적이 선행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가는 실적이 그래도 계속 팡팡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언제든지 반년 정도 탈출 기회를 준다라는 이야기이고 사실 제가 비행을 하다가 왔었잖아요. 근데 비행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었던 게 쫄지 말라고 비행기 어디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저 스튜어드도 얘기하는 게 실적 어디 안 가니까 주가 등락이 너무 막 차트나 이런 것들에 겁먹지 말고 언제든지 간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계속 잘 나올 거잖아요. 갑자기 단분기 때 꺾인다는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좀 물리더라도 어느 정도 가져가 보는 건 괜찮지 않나 생각입니다. 우리 부사장님도 말씀 다. 여기서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모르면 리스크로 보이고 알면 리스크로 안 보이고 그래서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자기 주도 학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리스크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위험 자체를 아는 사람, 자기주도 학습이 된 사람은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뭐 AI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옛날에 뭐 알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학습하기 좋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네. 투자의 금액을 늘리자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일호 훈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요즘 사실은 증권사의 어떤 내부 사정으로 들어가면 발간되는 자료의 횟수 이런 것으로도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짧은 그런 쇼트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는데 이렇게 또 긴 자료를 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들이 되는데 긴 리포트 발간해 주셔서 메리츠증권에도 감사드리고 또 그걸 또 혼자도 아닐 또 우리 또 오과장 또 10층에서 뭐 때렸겠지 뭐 이러더라고. 아닙니다. 같이 제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같이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운용본부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그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에서 투자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 얻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박스리 리포트,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메리츠증권 황수옥 연구위원님의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